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포럼 사회를 맡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유경 대리입니다. 이번 복지 포럼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청중을 모시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시민과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었는데요. 이러한 시민과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논의의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서울복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사회복지협의회 김현우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의 성공과 행복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현훈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서울 시민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 2차 서울복지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민간 거버넌스를 넘어 시민 참여의 미래상을 그려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연구 결과와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통해 서울시 자원봉사 정책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유관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지선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유지영 부장님, 이인규 센터장님, 김자옥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해 나가겠는데요. 포럼 순서는 조사연구사업 연구 발표 후 현장 사례 발표로 진행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시민활동 발전 방안 연구 주제로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하지선 연구위원님께서 연구 발표 후 패널 토론까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일단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다시피 팬데믹의 감염병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라든지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벌어질 혹은 현재에서부터 앞으로 벌어질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것도 자원봉사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죠.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감염재난, 언택트 사회, 그리고 시민의 힘과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의 그 배경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그 학술적 경향을 보시면 재난관리 거버넌스가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관과 여러 가지 민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질적 조사와 양적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는 혼합 방법론을 사용하였고요. 인터뷰 참여 자원봉사자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은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기존에 자원봉사 활동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현재 자원봉사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총 11분의 자원봉사 담당자와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이로부터 그 일종의 성공 사례로부터 우리가 미래의 자원봉사 활동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양적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4가지 영역의 설문 영역을 설정했는데 1, 2번은 일반적인 운영 현황이라든지 상에 관련된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기관에서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시 시민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되어야 하면 좋을까에 관한 자원봉사 담당자들의 인식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마지막으로 발전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는 그런 순서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선 맨 첫 번째로는 코로나 시기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시민들, 특히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오셨으면서도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용기와 그 다음에 이것은 꼭 해내야 된다,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 활동이 도대체 무슨 활동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새로운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재난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재난 상황에서 공적 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 공적 서비스의 위축성을 좀 풀어주는, 또 혹은 부분적으로는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의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부터 앞으로의 새로운 재난 활동에서도 시민들이 일종의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여쭤봤어요. 감염이 그 두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이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활동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이분들한테 자원봉사가 어떠한 활동이었느냐? 제가 이제 키워드로 뽑은 것은 삶의 과정이자 방향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가 그냥 누구를 돕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타인과 연결되는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인식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분들은 자원봉사 삶 전체에서 느끼고 그 삶 안에서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제적인 종료가 됐었어요. 혹은 중단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이 그분들에게 일상의 균열이라고도 할 만큼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코로나 시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협의회에서 볼 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리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추후에 그 재난, 특히 감염 재난과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시민과 자원봉사 활동의 힘으로 충분히 대응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러한 기획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서울시 자원봉사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측면으로는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 전진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맥락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6명의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경험의 배경에는 지역 주체들, 여러 복지관이든 그 다음에 기업이든 관이든 여러 주체들 간에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기민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지관이나 구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중심기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점. 세 번째는 자원봉사단의 특성인데, 기관과 굉장히 오랫동안 협력해 왔어요. 복지관과도 오랜 협력, 관과도 오랜 협력.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조직을 통한 조직적 대응 활동을 하시더라는 건데, 특히 이번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새마을 분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계적으로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그 단장에서부터 여러 그 지위를 가진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쭉 조직화돼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그러한 조직을 갖는 자원봉사단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전문성을 이제 다져왔고, 또 하나 재난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은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점도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기관들에서 기관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코로나 시기 자원봉사 과정에서 굉장히 인정의 제스처와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내가 지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경험해 나가셨다라는 측면, 또 하나 기관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모두 개별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근본 자원봉사의 의미 있는 경험에 기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연구 부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연구 결과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 및 시민의 힘, 활동 무척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서울시 자원봉사 정책이 이러한 시민의 힘을 충분히 고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해 나가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터뷰를 통한 연구 결과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양적 조사 결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 부분들은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들의 인식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표들이 나올 텐데요. 일단 그 조사한 그 기관의 유형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 46.1%로 가장 많습니다. 성별 분포로는 여성이 69%, 응답자의 학력을 보시면 대학교 졸업 81.4%입니다. 직위적으로 보면 실무급이 67.4%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응답의 경향을 간주하시고 뒷부분의 인식 결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하고 자원봉사 활동 횟수 추이를 보시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는 거의 비슷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이고 있지만 2020년 상반기,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살펴보면 거의 반절 이상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의 그럼 지원 현황, 코로나 시기에 기관에서 지원을 수행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타 기관과의 협력이 어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행정부와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편이었는지 여쭤봤는데 그렇다 응답 경향이 두드러지죠. 두 번째는 기업들과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 라는 질문에 역시나 그렇다라는 응답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타 복지기관들과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그렇다에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아까 그 연구 응답자 경향을 봤을 때 복지관 소속 비율이 46%였다라는 점을 보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구사회복지협회는 좀 적은 비율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응답 경향은 복지관과 복지관 사이에서의 협력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타 자원봉사센터들과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편이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보통이다라고 하는 응답 경향이 높죠. 그러니까 다시 경향을 기반으로 해보면 자원봉사센터와 복지관 간의 협력이 좀 더 증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
지역의 시민단체들,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지역의 단체들과 협력은 어떤가라고 여쭤봤을 때 보통이다라고 하는 응답 경향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앞으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자원봉사자들과는 그렇다,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보셨고, 지역 주민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주민들은 주로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의 응답 경향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마지막에 주황색 막대 그래프인데요. 4점이 그렇다, 3점이 보통이다거든요. 그렇다면 좀 그 협력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전체적으로는 그 경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을 집단별로 이렇게 잘라서 봤어요. 그랬더니 종사자가 많은 기관 소속 응답자들이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협력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즉 시민단체들까지의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일정 정도 기관의 자원 보유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횟수가 많은 기관에 속한 응답자들이 타 기관과도 협력 정도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타 기관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 활동 횟수에 정적 상관관계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기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담당자들의 인식 정도를 보시면 그렇다가 52%, 매우 그렇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89%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이제 집단별로 나누어서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인 경우, 그 다음에 종사자 수가 많은 집단인 경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정부, 기업, 그 다음에 지역의 시민단체들, 지역 주민들과 협력이 잘 된다라고 했던 집단의 응답자인 경우에 취약계층 지원을 잘한다라고 보신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취약계층 지원을 워낙 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 경향이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고, 종사자 수가 많은 집단, 기관의 자원 보유량이 많으면 기관 그 취약계층 지원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 잘 되는, 다른 곳과 협력이 잘 될 때 취약계층 지원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그럼 시민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보통이다가 22%, 그렇다 51%, 매우 그렇다 25%, 즉 76% 정도가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냈죠. 이것도 기업, 그 다음에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 이런 그 시민문화 조성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즉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여쭤본 거는 코로나 시기 자원봉사 활동 운영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두 가지. 자원봉사 활동 운영 중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감염병 시대의 자원봉사 운영 방식과 내용 개발에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좀 힘들었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집단으로 봤을 때는 타기관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행정기관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주지 않는 걸 가장 어려워하셨어요. 즉 타기관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기관인 경우에는 지침 외에는 해당 기관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안들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그럼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기존 자원봉사 활동의 재정비 방안 중에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재난 및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물품, 장비, 기자재의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을 기반으로 또 다른 경제적, 비경제적 사회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에게. 세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 여러 가지 방식을 개발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기존 자원봉사 활동에서 재정비해야 할 방안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면 지역 재난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 때 각 그 기관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관에서는 대응 협력 체계 구성이라든지 설계를 하는 데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되고 방역 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이나 환경 개선 역할을 많이들 응답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복지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 관리 활동 지원의 역할, 그리고 기업 후원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재난 및 감염병 위기 극복 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 내용 개발, 그러니까 시민 어떤 활동 개발, 내용 개발을 협의회에다가 많은 부분 요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응답에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시기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 내용 개발,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관리 활동 지원의 역할,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각 단위의 기관들이 해오던 역할을 반영하면서 뚜렷하게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을 인식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관이라든지 복지기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가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이렇게 둥그스름해서 대부분의 역할을 이렇게 일정한 그 비율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으로 이런 협력 체계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무려 96.1%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까 자원봉사 선생님들이나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사각지대 지원이라든지 시민 참여 기회 증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측면,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재택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자원봉사 활성화, 그리고 매뉴얼 개발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해주셨고, 자원봉사 내용 개발의 측면에서는 비대면 기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내용, 그리고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개입할 수 있는 자원봉사 내용 개발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그 양적 조사 결과에서는 일단 첫 번째 협력의 중요성이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기존 자원봉사 활동 개선이라든지 운영 방식, 내용 개발에 있어서 자원봉사 담당 선생님들이 인식하는 측면들을 주요하게 고려해서 정책 개발안이 마련되어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양적 조사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그 질적 연구 쪽에 인터뷰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 그리고 자원봉사 담당자분들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과, 이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수립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는 간단하게 발전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자료집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방안은 총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운영 체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내용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운영 체계부터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점,
즉 협력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출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자 간의 협력이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그림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시구 동주민센터의 관이라고 하는 측면, 특히나 감염 재난과 관련해서 보건 전문가, 그다음에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구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나 담당자분들, 또 의용소방대나 새마을분여회 등 그 기존의 재난관리 부분에 참여해왔던 자원봉사 단체들, 그리고 지역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일반 시민이나 주민, 최근에는 동협의체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어떤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포함, 그리고 우리가 관가했던 취약계층 분들도 이 협력체계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후에 이런 자원봉사나 후원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것들을 미리 기획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거나 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체계는 취약계층 지원, 그러니까 감염 재난 시기에 혹은 여러 새로운 재난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시민, 주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재난 대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를 형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다자 간의 협력 체계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통합 전산망이라든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을 결합한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계의 특성들을 몇 가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체계는 감염 재난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 단계에 따라서 시기별로 활동 내용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중앙 단위의 재난 대응 체계보다 더 지역의 복구나 복지 욕구에 개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 기반의 협력 체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높이고 위기 대응에 있어서 연대 활동을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로컬 기반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 지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염재난 자원봉사 지역 민간 협력체계, 좀 길지요. 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는 명칭을 생각한 것인데요. 이 체계가 그러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TF팀 구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 민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TF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TF팀은 정확한 조사, 지역조사죠. 분석을 통해서 우리 협력체계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그 내용과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재난복구활동이랑 연대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시간 협력의 장,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이미 지금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현장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들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감염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체계 안에 구성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협력 체계, 민간 협력 체계는 앞으로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원봉사 정책을 만들 때에 해당 경험들을 충분히 결과물을 내고 분석을 해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운영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 체계에서 각 주체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 서울시나 자치구는
보시다시피 지역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설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그 체계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관 역할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활동 내용 구성을 하고 기업 후원이라든지 지역 자원 발굴,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역할, 기존의 조정이 협의회의 주요한 역할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사회 플랫폼 역할이라든지 자원봉사 운영이라든지 활동 내용 개발에 주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제안 드릴 점은 자원봉사 운영의 인공지능이라든지 웹 기반의 선도적인 적용을 복지기관이나 구사회복지협의회보다는 제 생각엔 자원봉사센터가 기반이 좀 더 그 용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선도적 시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원봉사자와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가장 큰 역할은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수립한다던가 현장에서의 취약계층의 어떤 욕구들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발언하면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체계에서는 그 지역협력체계에서는 감염재난자원봉사 매뉴얼 및 백서를 제작하는 것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제안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자원봉사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요? 서울시 차원에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활동 장소와 여러 시간대의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연령층과 발달 시기, 가족 주기에 맞는 다양한 동기부여와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리더 육성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제가 인터뷰를 다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자원봉사 활동이 자신의 전문적인 활동으로서 이어지는 그 일련의 확장적인 그런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좀 더 현실에서 그 가능한 방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개개별 이제 자원봉사단에 소속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때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내 재능에 맞는 활동을 하고 싶고 시간 조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능에 적합한 활동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조정을 기관에서 충실히 하는 작업도 앞으로의 자원봉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 감염 재난 시기에서는 실제적인 감염 그 예방 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의 그 특성과 유형에 따라서 맞는 활동 감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원봉사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조력을 통해서 그 감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연구 결과에서도 봤다시피 실적 중심의 어떤 그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과 관련해서도 지침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방안이 전환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온라인 비대면 자원봉사 확산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방식들로 우리가 이제 진척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비대면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에 재난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 대상 재난 교육에서는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 내용 개발에 관련한 방안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나 자치구에 대한 자원봉사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일상 방역을 하되 그 환경운동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 내용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관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 방역을 우울증이라든지 의료적 개입에 제한되는 것 말고 관계 재건이라든지 사회 환경과 문화적 접근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택트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관계성 플러스 온택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접목하는 그러한 그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개개별의 그런 심리 방역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체계적인 심리 건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균형감 있는 식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 예술 문화들을 향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 건강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 창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 불평등이라든지 그 재난과 관련한 차별에 중점을 둬서 그러한 옹호 활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새롭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 그 옹호 활동도 한 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불평등이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지역 로컬 단위에서의 재난 불평등 옹호 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들은 결국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측하면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관심과 어떤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러한 방안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패널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패널로 모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는데요.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유지영 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측으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센터장이신 이인규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홍보연구팀장의 김자옥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신 이유는 복지관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서 민간 협력 사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새로운 대응과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그에 대한 방향들 말씀해 주실 거고요. 세 번째는 자원봉사센터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중심과 관련해서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유지영 부장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강동구립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유지영 부장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 활동 사례 발표를 맡았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관 협력은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그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민간 협력은 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 지역 주민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오래전부터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이 위치한 강동구도 민간협력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담당 공무원과 또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들의 온도차 그리고 또 적극성 등이 이제 크게 변수로 작용해서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는 보통의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 2월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되면서 복지관은 임시 휴관이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이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복지관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만날지 돌봄 대상들을 어떻게 살펴야 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복지관에서 그렇게 논의 끝에 이런 상황이 되면 소외되는 사람들은 더 소외될 수 있으니 복지관에서 긴급 키트, 뭐 방역 용품이나 생필품 또 식자재 등을 배달하는 그런 이제 전달하는 것들을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지역사회 자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후원 업체를 위주로 자원을 찾았는데요. 저희 복지관이 위치한 강동구에는 이제 맘스터치라는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는 본사가 있었는데요. 그 본사에서 이제 그때 그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 막 확산세가 퍼졌을 때 대구로 후원품을 보내셨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본사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사회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이렇게 약간 방치되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으니 후원품을 요청을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후원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삼계탕을 이제 레토르트 식품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삼계탕을 주시기로 했는데 한 2,000개 정도면 될까요? 담당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2,000개면 너무 충분합니다. 사실 1개 복지관에서 2,000개 정도면 되게 넉넉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원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3,000개는 어떠세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0개도 저희가 소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이제 10,000개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1개 복지관에서 10,000개를 소화하는 거는 단시간에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약간은 이게 레토르트 식품이라서 오랫동안 좀 쟁여놓고 사용하면 또 가능도 했지만 그때 이제 코로나 초기 그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더 많이 나눔을 또 시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강동구청 복지정책과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삼계탕 10,000개를 후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니 이거를 저희가 강동구에 더 널리 다양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을 하였는데 사실은 저희는 구청에 배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이게 관내 기업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이제 귀한 후원 활동이라 이렇게 받아주셔서 구청장님께서 그 회사 대표님과 저희 관장님을 구청장님실로 초대를 해주셔서 이런 상황들을 너무 이렇게 지지와 격려를 막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처음에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막 일사천리로 착착착 삼계탕이 지역사회에 소외계층들에게 나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 복지관에서만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또 보도자료를 내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방법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이제 전파가 되었고 주춤하셨던 봉사단체들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또 후원의 손길을 구청과 복지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생필품 키트뿐만 아니라 밑반찬 만들기, 동네 방역단 이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들을 주시기 시작하셨고요. 또 새마을 부녀회의 힘을 되게 경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새마을 부녀회랑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어왔지만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새마을 부녀회 분들이 굉장한 분들이구나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되게 주춤한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이었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강당 그 구청 대강당을 빌리셔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재봉틀을 막 수십 대 갖다 놓고 갑자기 공장 분위기처럼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하셔서 그때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서 되게 마스크 찾는 게 되게 좀 힘든 때였는데 그 만든 마스크들을 지역사회에 마스크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새마을 부녀회가 정말 대단한 단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또 그 상황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지역사회 또 종교단체, 또 교회에서 이제 후원금을 모금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후원금을 저희 복지관으로 보내주셔서 코로나로 필요한 생필품 또 밑반찬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을 하였는데 저희가 그 굉장히 이제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단위로 이제 밑반찬 만들기, 식자재 제공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또 소상인들, 시장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들을 사실은 복지관에서는 굉장히 대형마트에다가 이렇게 발주를 착 하면 물건들이 그냥 착착착 배달이 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일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그 시장의 활성화를 또 돕기 위해서 시장 상인회랑 접촉을 했고요.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셔서 되게 좋은 양질의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그 이제 저에게 제공을 해주셨고요. 사실 시장에서 물건 사면 배달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상인회에서 직접 배달까지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저희가 밑반찬 행사를 올해 2020년에만 새마을 부녀회랑 5회, 의용소방대랑 2회 이렇게 되게 대형 밑반찬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시장의 상인회와 잘 협력이 돼서 굉장히 이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새마을 부녀회 또 의용소방대 어머님들의 손맛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시는 밑반찬 받으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정에서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또 맛있다고 꼭 되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받으시는 분들도 배달 가는 직원들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또 그 행사가 보도자료로 나가면서 또 다른 자원들이 매칭이 되는 선순환을 되게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과 복지관의 협력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도 자원을 모집하고 복지관도 자원을 모집하고 또 배분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파트너십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 굉장히 이번에 큰 시너지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갖고 있는 신뢰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 컨텐츠 제공을 하고 돌봄 대상과 취약계층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민간협력의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굉장히 경기도 어려워지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지역사회 그 사회적 활동 자체가 주춤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울수록 저력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되게 이번에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고요. 복지관과 구청이 서로의 역할과 강점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저에게도 굉장히 이상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근무하고 있는 강동구청은 그 주무관들과 또 사회복지직 또 그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협력적인 파트너로 복지관을 인정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민간 협력의 가장 큰 이점은 첫 번째로 공공성과 신뢰의 확보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공성과 신뢰의 확보를 이제 힘을 경험한 거는 사실은 홍보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일개 복지관에서 홍보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데 구청에서 같이 홍보해 주시니까 홍보가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들이 많이 모집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런 공공성과 신뢰를 더욱 확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재난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를 이제 발표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지영 부장님께서는 기업, 관, 그리고 복지관, 자원봉사단,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과 관의 협력에 대해서 그 사례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자원 개발의 선순환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이인규 센터장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이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원봉사 실적 인정, 그리고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했을 때 경험을 좀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여타 사회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또한 이제 대면 서비스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 분야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0년에 저희 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처를 하고 극복하는 그런 사안은 무엇보다 큰 과제였고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VMS 차원의 이제 대응, 그러니까 돌려 말씀드리자면 자원봉사 실적에 대한 인정 부분하고, 두 번째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월 중순 이후로 자원봉사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2020년 자원봉사 실적 현황, VMS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봉사자 수나 봉사 시간이나 봉사 횟수 등을 봤을 때 뭐 크게는 40%에서 30%대를 웃도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엄청 줄은 거죠, 전년 대비해서.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8월 말에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뽑았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20%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반기에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비대면 봉사활동을 조금 진행을 해서 이 정도로 조금 회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안일한 대처였는데, 코로나19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게 2월쯤이었죠. 근데 적어도 한 5월 정도까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였죠. 예. 하지만 이제 6월부터는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는 걸 보고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다들 잘 아시는 VMS의 중앙관리본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7월에 이제 비대면 봉사활동 확대 시행에 대한 공지를 발표를 합니다. 뒷페이지에 이제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공지를 발표하기 이전에도 상당수 좀 발빠른 시설에서는 지금 뭐 말씀하신 성내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 이전부터 일단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진행을 이미 하고 계셨고요. 정작 좀 답답한 게 이거를 주도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각 자원봉사 관리 주체별로도 실적 인정, 그러니까 비대면 실적 인정에 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좀 상당한 혼란을 초래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 여부나 인증 방식에 대한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표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기관별 비대면 온라인 봉사활동의 인증 기준입니다. 이 2020년 8월 말에 자원봉사센터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받았던 자료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12월인데 8월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자료 취합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1365에도 연락을 취해보고, 그리고 다른 지금 봉사 체계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이 상황에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현 시점에서도. 그리고 아직 확정된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답변도 좀 받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1365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인증 이외에 활동 인증, 그러니까 봉사자가 활동한 거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 했다라는 인증 방식보다 어떤 활동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폭넓게 적용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근접해 있는 저나 혹은 뭐 1365 관계자들도 다른 주체들, 예를 들면 두볼이라든지 나이스라든지 그쪽 주체의 비대면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도 인터넷을 찾아서 요 내용이 있을까라고 찾아보게 됐고, 이거는 뭐 자원봉사 현장, 그러니까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정작 봉사활동을 하시려는 봉사자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별개로요, 우리 협의회에서는 4월부터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서비스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 엄청 길죠. 뭐 부제는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적 거리 줄이기라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시설 12개 시설이 참여를 했는데요. 뭐 요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주제가 자원봉사니까 요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사업 내에서 협의회 소속의 신효사라는 봉사단하고 그리고 분이엘 원예치료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을 몇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직접적인 서비스 대응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신효사는 요리봉사활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주 소규모 주거시설에 방문을 해서 요리를 만들고 시설에 계시는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시설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무기한 중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봉사단하고 수요처인 시설에 화상캠하고 마이크, 그러니까 비대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원을 했고요. 리모트 미팅, 그러니까 뭐 많이 쓰시는 이제 줌 같은 프로그램이죠. 리모트 미팅 계정을 구입해서 제공해 드림으로써 쌍방향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봉사자가 화면을 통해서 시설 생활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요리를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같이 요리를 만들어 보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분이엘 원예치료 봉사단은 노인 요양시설하고 장애인 주거시설 쪽에 방문을 해서 치료식물 화분을 같이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을 중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도 신효사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봉사자가 치료식물 화분을 만들어보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뭐 요리나 원예치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미 많은 교육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시설 생활인들은 조금 서툴더라도 보다 친숙한 봉사자가 진행하는 교육이라든지 혹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거에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사업에 주안점을 뒀었고요. 일단 여기서 생각해본 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의 인정 기준을 확대를 해야 되고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단 사회복지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 인증에 너무 매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실적 인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는 봉사자가 실제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봉사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세 번째로는 일부 단체들이 이 비대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키트 같은 걸 판매를 하고 키트 하나당 자원봉사 시간 몇 시간을 인정한다. 뭐 이런 좀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 비대면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봉사의 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작업물이 너무 부실하다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이유로서 자원봉사 관리의 부재,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가 실제로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1365나 뭐 타 자원봉사 시스템과의 균형, 그리고 지역 간의 균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예, 자원봉사 각 주체마다 관할 부처가 보건복지부, 그리고 행안부, 뭐 여성부,
교육부 등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부의 VMS만 하더라도 각 지역 간의 비대면 실적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2021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을 마련을 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과제는 비대면 봉사활동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적응이 되겠죠. 일단 두 자원봉사 단체가 활동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봉사활동이 진행이 되려면 첫 번째로 시설하고 그 봉사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모두 온라인 연결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프라보다도. 어차피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런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지만 이용자는 물론이고 현장 실무자들도 온라인 화상회의라든지 관련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며칠 전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온라인 형태, 이제 실시간 온라인 형태로 들었는데 처음 한 30분 정도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인증요원 양성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은 1년 가까이 됐지만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실무자도 그 정도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용자라든지 뭐 그 인터넷 이용이 이렇게 아주 익숙하시지 않은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큰 과제인데 아이러니 좀 하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 봉사자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게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가가호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한 시설이 있다라고 들었고요. 혹은 뭐 일정 인원만 소규모로 집체로 모아서 교육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이 어렵지 적응이 되면은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에는 좀 코로나19가 갑자기 닥치면서 수동적으로 조금 능동적이라기보다 수동적으로 서비스 도입을 모색을 하게 됐고 여러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시행착오를 이제 줄이고 좀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2021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 형태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오프라인의 불편함을 온라인을 사용을 하면서 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마냥 이제 생소하게만 생각했던 온라인의 단맛을 이미 본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온라인, 비대면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건 뭐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협의회 입장에서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자원봉사 실적, 인정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비대면 자원봉사 사례를 발굴해서 이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인규 센터장님께서는 주로 이제 비대면 자원봉사 관련한 여러 이슈 그리고 협의와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셨어요. 재밌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관련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김자욱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홍보연구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자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지포럼에서 패널로 참여하면서 그 하지선 연구원님의 연구자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 활동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박사님의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자원봉사 영역과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체 간의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과 연대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점과 자원봉사자, 시민, 그 다양한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협력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욕구가 분명히 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이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자원봉사 영역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고민했던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그리고 수혜자가 일방적으로 받는 활동에서 이제는 상호 호혜적인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자원봉사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연구에서 말씀드린 그 시사점으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주체들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시민들이 연결과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야 나가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조금씩 시도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18년부터 진행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동마다 동캠프라고 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아니면 5인 시민들이 작게 만들 수 있는 단체들의 자원봉사 모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꼭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계층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방적 수혜를 주는 대상자에 대한 그런 일방적인 상황을 좀 극복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가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타임뱅크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시간은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노원구와 서대문구와 관악구에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서로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는 거에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재능과 내가 줄 수 있는 노력, 시간들을 투여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연결 프로젝트라고 해서 많은 단체와 모임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고 그 소외된 계층에게 또 다시 연결돼서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 비대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비대면 방법을 줌이라고 하는 뭐 다양한 영상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을 익숙하게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연습들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서로 기술들을 나누어주고 익힐 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보여드리고 이거를 따라하게 하는 그런 활동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노력 봉사를 하거나 시간 때우기식 봉사활동을 했다면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봉사활동을 만들어보는 역할을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관심과 재능이 단순히 나의 취미생활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다시 반영이 되고 다른 지역사회 사람들과 좀 더 풍성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캠프에서 아니면 작은 지역사회 단체에서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봉사활동, 일방적인 활동이 아니라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습, 풍성한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지선 연구원님의 연구 논문을 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사회복지나 시민사회나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사회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좀 만나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지역사회 무지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자옥 홍보연구팀장님의 발표까지 들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상호 후회적 활동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모습에서 이제 차후에 모실 때는 실제 운영된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 복지 영역과 자원봉사센터의 협력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영역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 어떤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기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네,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마무리 발언 아까 순서대로 하시고 정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하재선 박사님께서 아까 그 연구 결과 발표하실 때 그 자원봉사 활동이나 시민사회 활동이 공적 서비스가 위축될 때 공백을 메우거나 단절된 관계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복지관에 돌아가서 공백을 메우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에 내년도에 사업을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게 또 우리의 힘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약간 감동도 받았고 네, 자원봉사 분야에서 또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 그 팀장님이 아까 발표하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저는 사실 되게 이상적인 방향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도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그 결과가 되게 궁금하고요.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일단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희 이제 협의회가 VMS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단 사회복지 실적 인증이라는 실적에만 너무 매몰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고요. 사실 자원봉사 영역 자체는 엄청 넓고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이제 문의 주시는 분도 실적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너무 치중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약간을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분 다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자원봉사를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양쪽 간에 이제 서로 간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민관 협력을 한다는 것도 엄청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저희 자원봉사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관계 중심의 자원봉사에 대한 기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자충우돌 뭐 실수도 하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실무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스스로 내년엔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 저희도 힘 받아서 조금 다른 영역에 같은 지역에서 다른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 들고요. 같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시도해보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과 또 연구 발표까지 더해져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혹은 코로나 이후에 시민과 자원봉사 활동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복지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